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인기 유튜버 쯔양 씨 소식입니다.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쯔양 씨가 그제 과거 교제 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해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그분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진짜 너무 과장되게 말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협박을 당해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넘는 돈을 도망온 것 같아요. 자, 들으신 것처럼 지금 전 남자친구에게 오랫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선 그래서 눈물의 먹방이었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데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쯔양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쯔양이 그동안 선보였던 쯔양의 먹방 콘텐츠들이 다시 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먹방 콘텐츠들을 보면 맛있게 먹는 쯔양의 밝은 모습 말고도 쯔양의 팔을 봤을 때 멍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밴드 등으로 상처를 가린 듯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쯔양이 밝혔다시피 4년 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 식의 폭행이 있었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외에도 지금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녹취록 내용에 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A씨가 이러지 말랬지, 야, 너 이리 와, 이렇게 쯔양을 압박하는 듯한 목소리가 담겼고요. 여기에 쯔양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 이렇게 울부짖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얘기를 해야 하니까 죽여버리기 전에 앉아. 뭔가 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가 쯔양을 상당히 겁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담겨져 있는데, 이 발언, 요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통상적인 이 정상적인 연인 관계라고는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먹방 콘텐츠 유쾌하게 보여왔던 쯔양의 밝은 모습 뒤에 뭔가 끔찍한 상황을 감내해야만 했던 시간들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 녹취록을 통해서 그런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악몽 같은 생활을 정말 4년 동안 겪었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인데, 왜 진작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까 안타깝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이 쯔양이란 유튜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먹방 콘텐츠를 주로 하고 구독자 수가 무려 1000만이나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유명세 때문에 쉽게 움직이거나 대응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데요. 지금 당한 피해가 폭행, 착취, 가스라이팅, 협박 등등 모두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당시에 바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주저했던 것이 아무래도 유명세가 한몫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 그 쯔양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전 남자친구가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별을 통보하니까 몰래 찍어놨던 동영상을 들면서 협박도 했고, 그리고 유흥업소에 일하라고 협박을 해서 그 일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흥업소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먹방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안타까움 자아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 쯔양 씨는요, 이 교제 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는데 쯔양의 이런 유명세를 무기로 협박을 한 이 사이버 레커들 때문에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기 전에 시청자분들에게 사이버 레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는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버 레카에 대해서 익히 아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재빠르게 출동을 해서 사고 차량을 견인해가는 차를 견인차라고 하잖아요. 레카차, 예. 그렇죠. 예. 레카차라고 하죠. 이 사이버 레카도 이와 유사한데 논란이 될 만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재빠르게 이걸 컨텐츠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익을 얻는 유튜버, 최근에는 악질 유튜버다, 이렇게 또 별칭이 붙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해서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를 가하는 유튜버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에 따른 사이버 레카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튜브 이익 창출의 기본이 되는 게 구독자 수 그리고 조회수 아닙니까? 네. 이 사이버 레카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사이버 레카들 같은 경우 이 온라인상에서 카더라 식의 이 소식을 가짜 뉴스로 조합해서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20대에서 50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2%가량이 이 사이버 레카들 사회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와 관련해서 법과 제도 여전히 사각지대인 상황인 겁니다. 네, 이 사이버 해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들 중에 일부가 쯔영 씨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유튜버들 해명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쯔양님과 관련하여 구제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해당 계약서로 받게 된 용역 중 하나는 쯔양님에 대한 폭로 영상을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버들에게 후원을 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쯔양님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이들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쯔양의 과거가 알려진 거거든요. 들으셨지만 유튜버 이 구제역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유튜버는 쯔양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를 하느라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중 스파이를 한 거다. 이런 입장이고요. 카라큘라라는 또 유튜버는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유튜버 구제역과 카라큘라 두 사람의 공통점, 그러니까 공통된 메시지를 본다면 협박 의혹과 관련해서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구제역이 내놓은 해명글부터 말씀을 드리면 쯔양 소속사에서 관련 제보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폭로를 하려고 하는 관련 제보자가 누군지 찾아달라고 본인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와 관련된 게 5,500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지금 구제역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해명이 온전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5,500만 원의 돈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였는지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구제역이 유명한 폭로 유튜버 아닙니까? 예. 과연 쯔양 소속사에서 이 공권력이 아닌 폭로 유튜버에게 이와 같은 요청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쯔양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격성 영상 올리지 말라 이렇게 본인은 설득하는 입장이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공개돼 있는 녹취록을 또 한 가지 보면 구제역이 쯔양 측에서 맛있는 것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카라큘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빨리 해서 집도 하나 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사이버 레카를 예를 들면서 너도 크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해명 영상 속에서 이 녹취가 조작됐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이 구독자 수만 17만 명이고요. 그리고 구제역은 지금 구독자 수가 17만 명이고요.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117만 명에 달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정의를 앞세운 폭로 유튜버들의 민낯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높은 인지도에 비해서 이들 폭로 유튜버들 이 윤리의식은 비교적 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쯔양의 돈을 갈취하려 한 이 사이버 해커에 대한 대중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남의 치부를 본인의 돈벌이로 삼는 이 사이버 해커들, 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나요? 일단 이게 사건에 따라서요, 뭐 명예훼손죄, 뭐 업무방해죄, 뭐 협박죄도 가능하고, 뭐 돈을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공갈죄까지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 중에서 뭐 벌금형으로 끝난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실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로 마감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처벌만으로 이런 유튜버들의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지, 이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계속 얘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방송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퍼뜨릴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씩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는 것 같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겠지만 본질적으로 이런 악성 루머들을 유포하거나 또는 이제 사이버 레커들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는 채널 자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벌금형이나 이런 걸 받아도 얼마든지 다시 또 방송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복귀를 해서 또다시 구독자를 모으고 영상을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재 없이 금전적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되풀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일이죠. 그 태국 파타야에서 5월, 예. 그 살인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피의자로 국내에 송환된 20대 남성이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 뭐라고 했나요? 지금 사실 취재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거든요. 혐의를 인정하느냐, 무슨 역할을 했느냐 여러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법원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피해자가 어제 막 옆에서 취재진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주목이 되는 게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웃고 있는 듯한 입이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을 띄어서 저 미소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 점에 많이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도가 없는 그냥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미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취재진에 의해서 순간 포착이 됐을 수 있다라고 한 가지 해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의도된 미소라면, 의도된 표정이라면 상당히 끔찍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공범 한 명이 붙잡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먼저 이 구속 기소된 공범 한 명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구속 가능성 낮게 봤던 거 아닌가라는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 공범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이 범행 당시 공보 여부, 또 역할 등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범이 있다고 하는데 공범은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는지. 일단 이번 그 파타야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 총 3명입니다. 3명이요? 그중에 이로써 캄보디아에서 송환이 됐기 때문에 2명은 우리나라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나머지 1명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도피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찰과 공조를 해서 지금 현재 추적 중이니까 곧 우리나라로 송환해서 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그 공범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대질 신문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것이면서 또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혐의 입증을 향해서 수사기관에서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고 갑부의 막내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회장을 초대할 정도, 또 이 회장이 갈 정도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 세계 10대 부자고요. 아시아에서는 가장 부자입니다. 1210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서 말씀드리면 네. 더 체감하실 거예요. 160조 원이 넘는 160조요? 네, 그런 규모입니다. 미니 다보스 포럼으로 불렸던 형과 누나의 결혼식 때와 마찬가지로 방대한 이 인도 시장을 노리는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인도 뭄바이 공항 이 전용기 100대 이상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세기의 결혼식인데요. 축하연과 결혼식 그리고 피로연까지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하는데 여기에 든 비용만 우리 돈으로 4,500억 원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좀 상상하기가 힘든 정도의 액수이고 너무 네. 억억 이러니까 별로 현실적인 감각도 좀 없는 정도의 큰 그렇습니다. 금액인데요. 특히 미국의 팝스타죠. 저스틴 비버도 직접 와서 노래를 했고 한 130억 정도를 받았다. 이런 와. 보도도 저는 봤습니다. 결혼식 행사에 축가로 저스틴 비버가 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인도의 부호이기도 하고 인도 자체가 힌두 풍습 때문에 그 결혼식 자체를 굉장히 성대하게 3, 4일에 걸쳐 치르는 부분들이
대중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본인들의 뭐 부와 어떤 그 재력들을 과시하는 지금 분위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또 호화 결혼식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은 그 안바니 회장의 장남과 장녀 결혼식에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네. 꽤 친분 사이가 떳떳한 것 같아요. 2019년에 이 장남이죠. 아카시 안바니 결혼식 때 이재용 회장의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인도 전통 의상을 참석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삼남매 결혼식을 다 챙긴 거 보니까 굉장히 뭐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신랑 아버지인 이 안바니 회장 통신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삼성전자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릴라이언스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인도 최대 통신사죠. 현재 전국 LTE 네트워크 100%를 삼성 기지국으로 쓰는 곳이 바로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곳입니다. 이 회장 이 결혼식 참석 후에 현지 경영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